일단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일단 2차 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거래소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야 차트를 가지고 트레이딩 할 건데 이 고야 차트가 블록체인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 거래소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뭐 수익을 보는 거겠죠?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는 그 도로가 거래소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비유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유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벌고 수익을 보고 트레이딩하는 장소는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 거래소를 잘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소가 어떤 역할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옵션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오늘 약 1시간 정도 동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잠시만, 이거 왜 안 넘어가지? 거래소는 그냥 쉽게 말해서 코인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코인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쉽지 않고 어렵게 말해도 뭐 코인을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것들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산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무언가를 가야겠죠.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살려면은 마트에 가야 되고 집을 살려면 부동산을 가야 되고 주식을 살려면은 증권사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랑 동일하게 코인을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래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거래소가 있고 해외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대표적으로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고 해외에서는 바이낸스라고 하는 그런 거래소가 있죠. 그래서 뭐 세계 1위, 그러니까 거의 부동의 1위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세계에서 제일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유저 수가 많고 그리고 거래하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일 큰 거래소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보니까 4위인가 5위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지금 세계 10대 거래소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국내 거래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근데 국내 거래소랑 해외 거래소와의 좀 차이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게 국내 거래소는 뭐 당연히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원화를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달러나 달러를 코인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T나 뭐 테더나 USDC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 그 우리 국내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는 달러화되어 있는 코인으로 내가 구매를 한 다음에 트레이딩 해야 되겠죠? 근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우리가 원화로 입금을 하고 그걸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국내 거래소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국내 거래소가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 세금에 대한 법이 없잖아요. 제도권이 없기 때문에 어 저거 뭐야? 선물 트레이딩이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선물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선물과 현물에 대한 개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런 국내 거래소에서는 선물 트레이딩이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알아보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선물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도 있대요. 향후 앞으로 조금 시간이 좀 지난 시점에. 근데 아직까지는 좀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좀 제도권이나 뭐 법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선물 트레이딩이 가능하게 될 건데, 그게 앞으로 아마 한 2년, 3년 정도는 이상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적인 좀 의견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는 하나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지만 선물 트레이딩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고야 차트, 그러니까 EX를 구독하고 있는 회원분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레퍼럴을 다시 돌려받고 레퍼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레퍼럴이 따로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뭔가 국내 거래소와도 좀 뭔가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었는데, 회사 차원에서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뭔가 오피셜로 공지가 뜨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내 거래소도 현물 트레이딩 할 거면은 뭐 굳이 해외 거래소로 갈 필요가 없긴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선물 트레이딩 하고, 그리고 수수료도 다시 돌려받는 레퍼럴도 기능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를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국내 거래소는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내 거래소도 각각의 은행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소로 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인 트레이딩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는 K뱅크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빗썸은 국민은행이고, 그리고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그리고 코빗은 신한은행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아마 이름이랑 뭐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박상기엔 아니라고 의장님도 가끔 한 번씩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긴 한데, 2018년도에 그 박상기라고 하는 그 분이 국내 거래소, 코인 관련된 거래소를 다 폐쇄를 해버리겠다. 예, 이게 그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볼 거니까 이거를 다 폐쇄를 해버리겠다라고 한번 조금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정부와,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문재인 정부 정권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뭔가 정부와 뭔가 합의가 되고 이 제도권이 뭔가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거래소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창 이제 코인이 많이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코인에 많이 투자를 했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국내 거래소도 수십 개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위치에 직책에 있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박상기라고 하는 분의 한 그 발표로 인해 가지고 그때 코인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거래소들이 많이 문 닫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걸 폐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말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람들의 뭐 비판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예, 어쨌든 지금은 현재로서는 어, 대형 거래소만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문을 닫지 않고 남아 있었던 대표적인 거래소가 이렇게 한 4개 정도, 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고, 일단은 특징적으로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거래소가 아니라 중국계 기업이에요, 바이낸스는. 그래서 바이낸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거래소고, 지원하는 코인의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을 거고, 선물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선물 거래, 그리고 현물 거래 이런 거 외에도 다양하게 예금과 스테이킹하고 뭐 이런 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들도 이용을 가능한 그런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세계 코인, 그 글로벌 코인 거래소 중에 좀 거래량이 제일 높은 10개의 거래소를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요번 달이죠. 2026년에 6월 1일 기준으로 코인 개코라고 하는 이 거래소가 아니라 코인 관련된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코인 마켓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 자료인데, 1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낸스가 이제 하루 동안 거래가 되는 거래량이 하루에 57.3조 원이래요. 이거는 뭐 하루하루마다 편차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고, 2위가 바이비트인 건데, 2위의 바이비트가 거래되는 그 거래 금액의 2배를 넘어요, 바이낸스가. 그래서 바이낸스가 엄청 거대한 그런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특징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래소가 뭐 갖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거래소에 가가지고 트레이딩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중에 우리 고야 차트가 EX가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래소는 지금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그리고 OKX 그리고 게이트.io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 빙엑스랑 코인딥이라고 하는 거래소까지 있는데 빙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위에서 15위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위권에는 나와 있진 않는데 이게 또 제가 검색해 보면서 알아보니까 그 현물 트레이딩이 많은 그런 거래소가 또 따로 있고 선물에 특화된 그런 거래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거래량과 그리고 코인 거래소의 랭킹이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지고 있긴 한데 빙엑스 같은 경우는 선물 트레이딩에서 4위권에 있는 거래소래요. 그래서 뭐 저도 빙엑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을 갖고 있고 업비트는 세계 5위 거래소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빗썸이나 아니면은 코인원이나 이런 거는 몇 위에 있는지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나와 있진 않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10위권 세계 글로벌 거래소는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게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당연히 거래소는 은행이랑 완전 똑같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뭐 5천만 원 한도였는데, 최근에는 작년인가 올랐었죠. 1억 한도로. 근데 거래소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 없어요. 당연히 아직까지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고 뭐 그 미국의 SEC에서도 16개 코인이 디지털 상품이다라고 어, 발표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완전하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권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게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은행과 다르게 내가 만약에 뭔가 뭐 해킹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든지 뭐 뱅크런 사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하더라도 내가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코인이나 자산에 대한 것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뭐 제도권이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통용될 수 있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법이나 아니면 그런 기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길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거래소를 어디로 사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근에는 조금 없어지긴 했지만 잡거래소도 엄청 많았어요. 잡코인처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유저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거래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뭐 오늘 내에 갑자기 문을 닫는 거래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래소도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계속 뭐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이 됐었던 그런 거래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되어 있는 거래소가 어떤 거고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가 어떤 거고 뭐 굳이 검증 안 된 그런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고야 차트 EX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래소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EX와 계약되어져 있는 그런 거래소만 이용하셔도 뭐 크게 거래소를 통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여기 뭐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통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거래소에서 어떻게 입금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딩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따로 뭔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래소를 가입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업비트가 됐든 지금 이 제가 오늘 만든 내용에서는 자료에서는 업비트를 기준으로 하고 좀 이후에는 이제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업비트 거래소를 설치를 하고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PC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접속을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금융 정보가 들어가고 내 자산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신원 인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원 인증을 하는 거를 KYC 인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원이 확인이 되고
내가 이렇게 그 거래소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네 그 거래소에서 승인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신규로 회원 가입을 하고 계정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잘 처음에 모르고 막 이랬을 때는 이게 보이스피싱에 많이 사용되어져 있었던 그런 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는 첫 거래를 하기까지 입금하고 나서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출금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계정을 생성을 하고 입금을 하고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72시간 뒤에 출금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만약에 원화를 입금을 했다.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는 K뱅크를 통해서 입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 24시간 후에 또 출금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블록체인이 어쨌든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시각각 맨날 뭔가 막 제도가 바뀌고 뭐 기준이 바뀌고 뭐 정부가 뭐 이거를 뭐 규제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특근법이 적용이 되고 어떤 게 뭐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랑 그리고 과거와 그리고 미래에 좀 기준들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원가입을 하고 신원 인증까지 다 완료가 됐으면은 업비트는 K뱅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K뱅크 연결을 시켜놓고 그 계좌에다가 내가 입금할 정도의 돈을 집어넣어 놓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넣을 거다. 업비트에다가 그러면은 K뱅크에 10만 원을 넣어 놓고 그리고 업비트에서 10만 원을 입금 신청을 하고 그러면 신원 인증을 통해서 2차 인증을 통하면은 그러면은 K뱅크에서 이제 업비트로 돈이 들어가요. 그럼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던 아니면 이더리움을 사던 XRP를 사던 아니면 테더를 사서 따로 해외 거래소로 넘기던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는 거, 매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가 만약에 XRP를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XRP를 사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거래소는 현물로만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매수를 한다는 거는 현물로 내가 그 보유를 하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매수니까. 그래서 내가 입금을 하고 돈이 있다는 가정을 하에 그래서 거래소에 들어가가지고 XRP를 검색을 하면은 XRP가 코인 이름이고 XRP를 만든 회사가 리플이에요. 그래서 이 XRP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 XRP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을 확인을 해서 내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버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누른 다음에 주문 금액 내가 얼마치를 살 거냐라는 거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 지정가와 마켓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의 시드를 내 돈을 가지고 XRP를 어떤 형태로 살 거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이 왔을 때 거래되는 지정가의 형태로 살 거냐, 아니면 현재 그냥 가격 그대로 시장가로 살 거냐,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 버튼을 누르면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매수가 완료됐습니다. 라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돈을 주고 코인을 보유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이후로는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은 내가 그만큼 내 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XRP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 돈은 줄어드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에서 연결되어 있는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하고, 내가 사려고 하는 코인을 검색해서 매수를 하고, 이후에는 이게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내 자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거를 보면 되고 그냥 단편적으로 조금 더 추가로 현물에 대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현물을 내가 보유를 하고 지금이 저가라고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보유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현물을 구매를 하면은
정확하다라기보다 어쨌든 우리는 고야 차트를 보니까 고야 차트를 기준으로 지금이 저가다, 이제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고 만약에 내가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현물 모으기에 대한 기준은 이 내가 처음에 들어간 이 시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코인의 수량으로만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그냥 비트코인, 아니, 그 XRP나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얼마 올라서 현금화를 해서 그 오른 정도의 시세 차익만 보고, 그러니까 돈만 벌고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돈이 기준이 되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 디플레이션 화폐의 가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 리플 같은 XRP 같은 경우는 향후 앞으로 뭐 5천 원, 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갈 거다. 그럼 그때까지 팔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코인의 돈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코인의 개수로 보시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멘탈을 유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코인 개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크게 개념치 않는 그런 멘탈을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에 누가 그랬더라? 그 하이레벨 프론티어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현물로 내가 코인을 보유를 하는 거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냥 키는 그대로지만 사람의 그냥 몸무게가 줄어서 그냥 조금 홀쭉해지는 거고, 나중에 이게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홀쭉했던 게 조금 더 해서 살이 쪄가지고 조금 통통해지고 더 오르면 좀 더 뚱뚱해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인의 개수로만 봐야 되고 돈의 가치로 보는 것보다 코인 개수로 보는 게 조금 방향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맞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주문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시장가 주문, 마켓 오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에 사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파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게 되는 거겠죠? 매물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 가격 그대로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게 시장가 주문입니다. 마켓 오더라고 하죠. 그래서 장점은 그냥 빨라요. 그냥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있었는데 그 가격이 만약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못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 그 XRP가 지금 1,000원이다. 근데 1,000원 좀 많이 비싼 것 같아. 내가 생각해서는. 한 95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면 내가 950원에 살래. 라고 해서 지정가로 주문해놨는데 1,000원에서 950원까지 안 떨어지고 그냥 바로 1,2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나는 못 샀죠, XRP를. 근데 못 산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어쨌든 내가 돈이 손해보거나 뭐 그러진 않는 거지. 하지만 기회를 놓친 거기 때문에 좀 아쉽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가에 대한, 뭐 다음 페이지에서 지정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긴 할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시장가 주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가격에서 바로 살 수는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1,000원에 지금 시장가라서 1,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95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쨌든 나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치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결과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차트를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마켓가로 갈 건지 아니면 지정가로 가격을 지정해 놓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트레이딩 매매법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장가 말씀드릴 때 지정가까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나는 그냥 시장가로만 주문을 할래. 아니면은 나는 오로지 그냥 좀 싸게 사고 비싼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는 그냥 아예 안 사버릴래. 라고 해가지고 난 지정가로만 주문을 할래.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빠르게 사기 위해서 마켓가로 들어가고 아니면 지금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편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더 좋은 타점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지정가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시장가로도 들어가고 지정가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메뉴를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롱과 숏 이것은 지난주에 조금 용어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추가로 이제 거래소에서 활용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롱 같은 경우는 이게 선물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롱은 상승에 투자를 하는 게 롱이라고 하고요. 하락에 투자하는 게 숏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명칭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게 오르는 게 왜 롱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하락하는 게 왜 숏이고, 그러니까 길고 짧고를 왜 업 앤 다운으로 표기를 안 하고 롱이랑 숏으로 표기를 하는 건지는 아직까지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롱, 떨어지면 숏. 그래서 롱은 상승에 투자를 해서 내가 롱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수익을 보는 건데, 반대로 내가 롱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롱에 그 가격 상승에 넣었는데 베팅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손실을 보는 거고요. 반대로 숏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다가 또 들어갔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손실이고, 가격이 맞춰서 내가 들어간 방향에 맞게 떨어지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선물의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 트레이딩이 처음에 이제 코인이라든지 이런 좀 트레이딩에 많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에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가 선물 트레이딩 얘기를 할 때 조금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선물해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도 누군가한테 좀 들어가지고 인용하는 그런 문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때도 돈을 벌고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되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꿔서 말하면 올라갈 때도 돈을 잃고 떨어질 때도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고 내가 경험이 없고 초보자인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올라갈 때도 돈을 날리고 떨어질 때도 돈을 날려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선물 트레이딩이 아니라 현물로,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만 했었던 분들도 거의 거래소 계정을 보면은 웬만하면 다 파란색이에요. 다 마이너스를 보고 계세요. 다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고점에서 비트코인의 XRP든 아니면 어떤 다른 알트코인이든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손쓸 방도를 이제 그 시기를 놓치고 계속 그냥 존버만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물로도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양 방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선물 트레이딩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이긴 하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네. 그리고 이게 선물이 조금 위험한 게 레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1배가 내가 레버리지 사용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레버리지를 만약에 여기 왼쪽에 있는 예시로 봐서 10배를 썼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시드의 10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이 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를 10배를 썼으면은 1000만 원의 효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이 1억인데 내가 여기에 롱으로 상승한다라고 해가지고 레버리지 10배를 썼다라고 하면은 1%만 오르면은 1% 오르면은 그러니까 1억 100만 원이 되겠죠? 1억 100만 원이 됐으면 1%가 오른 거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를 안 썼으면 1%의 수익금, 그러니까 100만 원이 들어갔으면은 만 원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레버리지 10배를 썼으면은 10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레버리지 사용을 하면은 그만큼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지렛대라고 하는 건데, 지렛대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원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레버리지 2배를 고정하게 되는 거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레버리지는 수익을 크게 만들 수도 긴 한데 손실도 똑같이 커져요. 레버리지를 10배를 썼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10배가 더 넘을 수 있지만 손해도 10배로 더 커져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위험,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그런 범위에서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두 배가 고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레버리지를 높게 쓴다는 거는 그만큼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부과되는 게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청산이란 개념이 있어요. 레버리지. 그 선물 트레이딩에서는. 그래서 10배를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넣었다.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10% 갔다. 레버리지를 안 썼으면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10% 갔으면 그냥 10% 손실만 보고 보면 되는 건데 근데 레버리지 10배 썼으면은 100%가 되기 때문에 청산이라고 하는 게 돼요.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 시드, 내 증거금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가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대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래소에서 너네 돈 많이 없으니까 내가 좀 빌려줄게. 그래서 너네 돈 많이 벌어가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빌려주는 거긴 하지만 얘가 낚시, 그러니까 미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는 것과 동시에 결국에는 내 시드를 다 뺏어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내가 스스로 확립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도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증거금 내 시드가 100% 되면은 청산이고 그 거래소에서는 내가 포지션을 잡으면 리코데이션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청산 금액이 떠요. 그래서 좀 이따 창을 보고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청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게 레버리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게 그 트레이딩에서는 어떻게 내가 시드와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조금 관건인데 저배율 고시드 아니면 고배율 저시드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시드 저배율이 제일 안정적이겠죠. 당연히 내가 시드가 많고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배율을 조금 낮춰서 나오는 수익금이랑 그리고 저배율 고시드에서 해서 나오는 수익금이랑 밸런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똑같은 수익률을 내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 저배율 고시드보다 고배율 저시드가 훨씬 위험해요. 그 리스크를 어, 청산당할 위험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도 뭐 크게 깊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고배열 저시드가 아니 저배열 고시드가 에, 안전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뭐 그거를 뭐 몰라서 우리가 못 하나요? 우리가 시드가 없으니까 고시드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시드를 마련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이랑 그 비율을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두 배 고정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이 청산과 레버리지와 그리고 레버리지는 두 배 고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이게 시간이 아깝거나 뭐 입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준을 잡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선물 트레이딩에서 사용되는 그런 오더 부계. 이거 모바일 버전이고요. 바이낸스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이낸스를 가입을 하고 여기도 아까 그 업비트나 이런 국내 거래소에 동일하게 신원 인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선물 지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뭐 액티브 퓨처 어카운트 아니면 퓨처 월렛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안내 문구가 나오거든요. 선물 트레이딩은 조금 위험성이 동반될 수 있고 내 자산이 손실의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동의하겠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오케이를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선물 트레이딩이
페이지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옵션을 조금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커스텀으로 좀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한 옵션으로 좀 바뀔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가 일반적인 그런 창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왼쪽은 제가 실제로 어, 그 촬영을 스크린샷을 찍었었던 그런 자료고요. 그래서 왼쪽에 상단에 1번이 코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BTC USDT라고 써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을 USDT라고 하는 어, 기축 통화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담보로 이 단위로 USDT라고 하는 단위로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 검색을 할 때 BTC를 검색을 하면은 BTC USDT가 나오기도 하고 USDC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USD, 그러니까 BTC USD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각각 비트코인을 어떤 거를 어떤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내가 거래를 하겠냐라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테더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다. 그래서 USDT로 끝나는 코인으로만 거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지금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 밑으로 좀 내려오면 중간에 이제 두꺼운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게 현재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페이지에서는 62,679달러로 되어 있죠. 이게 아마 이틀 전에 찍은 그런 가격인데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제 오늘 하면서. 아무튼 현재 가격이 나와 있고 그 현재 가격이 얼마나 변동이 됐고 그리고 펀딩비 그러니까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펀딩비가 있는데 그 펀딩을 코인에 따라서 하루에 납부하는 그 펀딩 피가 하루에 세 번씩 내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뭐 3시간마다 한 번씩 부과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카운트다운 되는 그 시간이 표기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픈과 클로즈 그러니까 현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매도, 바이, 셀 개념인 건데 선물은 내가 뭔가를 사서 소유하거나 팔아서 소유하고 있던 거를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 클로스예요. 바이, 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거래를 포지션을 오픈을 하겠다, 클로즈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고 클로스는 거의 웬만하면 쓰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내가 포지션 하나를 잡으면은 그 포지션 건들마다 클로스 하는 기능이 버튼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스는 또 내가 마켓가로 클로즈를 할 건지 지정가로 클로즈를 할 건지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또 클로즈를 할 건지 이 오픈 그러니까 거래 포지션을 잡는 것처럼 클로스도 비슷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좀 복잡해요. 기능이. 그래서 클로스는 쓸 일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솔레이티드랑 그리고 크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어요. 이거는 아이솔레이티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격리라고 하고 크로스는 교차라고 하는데요. 격리는 포지션별로 마진이 분리돼서 청산의 위험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바이낸스가 됐든 이 거래소에 해외 거래소에 있는 지갑에 내 계정에 총 금액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내가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했을 때 1억이 한 포지션에 전부 몰빵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내가 100만 원 있다, 50만 원 있다, 좀 소액으로 하면은 몰빵으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시드가 뭐 좀 많이 큰 상태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분산해서 들어가겠죠. 근데 이 격리, 아이솔레이티드로 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억인데 내가 상승한다에다 걸었고 레버리지 2배 기준으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로 5천만 원까지 50%가 빠지면 청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청산이 되는 게 격리,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인 상태에서 내가 포지션을 잡았으면은 내가 진입한 예를 들어서 1억 중에 1천만 원만 비트코인 롱에다 집어넣었다라고 치면은 얘가 이 내가 들어간 1천만 원만 없어지고 끝나요. 그러면 내 지갑, 내 계정에는 9천만 원이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근데 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돼서 내가 들어간 1천만 원에 대한 증거금이 마이너스 100% 청산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러면 청산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지갑에 있는 돈은 9천만 원이 더 남아 있겠죠? 그 9천만 원을 자동으로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내가 포지션 만약에 잘못 잡았다. 그거에 대한 위험성으로 1,000만 원이 청산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차는 잘못하면은 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 좀 심한 경우에는 1억이라고 하는 내가 그 계정에 갖고 있는 모든 시드가 다 청산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장점과 단점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향후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좀 디플레이션 화폐 같은 것들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롱으로 어쨌든 올라갈 거니까 지금 단기간에 뭐 빠지고 있고 추세가 뭐 숏이고 뭐 하더라도 어쨌든 버티면은 만약에 오를 거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오를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시드가 있다. 라고 하면은 교차로 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냅두면은 언젠간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반년, 1년, 2년 지난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버티다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교차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웬만해서는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시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어 많이 경험이 쌓고 경력이 쌓고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 나는 이 정도면은 크로스로 놓고 트레이딩을 해도 되겠다라는 게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당연히 무조건 격리로 아이솔레이티드로 놓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저도 당연히 아직까지도 교차로 놓고 트레이딩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음. 전에 그 어떤 분이 올리시는 그 스크린샷을 보니까 교차로 30배로 놓고 트레이딩을 하시더라고요. 걔가 마이너스 380%가 넘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 걸려 있는 게 그때 얼마였더라? 1,700달러인가? 그런데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마이너스 보고 있는 거는 2만 몇 달러인가 3만 몇 달러인가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높게 쓰고 이거를 크로스로 두면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내가 돈을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로 그냥 고정한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마켓이랑 리밋 오더는 아까 그 업비트 국내 거래소 얘기할 때 지정가랑 시장가의 말씀을 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켓은 시장가, 리밋은 지정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니셜 마진은 내가 포지션 잡기 위해서 들어간 초기 증거금, 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외 거래소는 당연히 단위가 달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USDT라고 하는 거를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단위는 USDT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TPSL, TP는 테이크 프로핏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앞에 단어 그 이니셜만 딴 그 줄임말이고요. 익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 SL은 스탑 로스, 손절. 그러니까 익절은 내가 이 정도 어 퍼센테이지나 수익률이나 수익률이나 수익금을 보고 거래를 포지션을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TP, 익절을 거는 거고, 그리고 SL은 내가 만약에 손해를 좀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다가 거는 게 SL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탑 로스. 그리고 이 SL과 TP를 어떤 기준으로 걸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 수익 보고 나올 거다라고 하면은 1%에다가 거는 ROI, 레이셔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걸 수가 있고 이거를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만약에 달러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달러를 마이너스를 보거나 아니면 10달러를 수익을 보면은 나는 포지션 종료를 하겠다. 아니면 비트코인이 지금 62,679달러인데 6만 3천 달러 되면은 종료를 하겠다. 아니면 손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6만 2천 달러까지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손절과 그러니까 TP와 SL을 거는 기준이 조금 단위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둘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보통 퍼센테이지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TP는 몇 퍼센트, 뭐 SL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맥스 오픈은 현재 설정한 마진으로 오픈 가능한 최대 포지션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달러가 있다. 그럼 1,000달러로
열 수 있는 최대 포지션,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두 배를 썼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2,000달러로 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코스트는 현재 설정으로 오픈 시 예상되는 필요 증거금. 내가 1,000달러가 있으면은 이 코스트는 1,000달러, 최대 1,000달러. 그러니까 어, 몇 달러를 입력하던가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입력을 하면은 들어가지는 그 시드에 대한 게 코스트로 뜨고 그 이후에 레버리지를 적용돼서 나오는 게 이제 맥스 오픈으로 표기가 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오픈롱, 오픈숏은 말 그대로 상승에 걸 거다, 아니면 숏에 걸 거다, 하락에 걸 거다. 그런 게 바이셀과 이제 사고 팔고 했을 때의 방향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뭐 바이셀은 그냥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니긴 한데 그냥 오픈롱, 오픈숏이다. 롱으로 들어갈 건지 숏으로 들어갈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거는 근데 바이낸스가 아니라 BX긴 한데 엊그제 제가 갖고 있었던 포지션에 대한 창이에요. 네, 그래서 지켓시로 제가 0단계라고 하는 매매법을 통해 가지고 좀 길게 좀 중장기적인 그런 트레이딩 매매법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켓이라고 하는 코인을 USDT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은 포지션 방향. 내가 지금 이 포지션을 롱으로 갖고 있는지 숏으로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여기서 숏으로 갖고 있었으면은 빨간색으로 숏으로 표기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크로스가 아닌 아이솔레이티드로 격리로 들어갔고 레버리지는 두 배로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5번은 미실현 소린 unrealized P&L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만큼 손실이 되든 아니면 그 수익을 보든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거를 포지션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미실현 그 손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대로는 30.31%를 벌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거는 번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클로스를 눌러야 정리가 되어야지만 이게 실제로 실현되는 손익이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표기가 되고 있는 거는 미실현 손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내가 클로스를 하기 전까지는 미실현인 거죠. 그 손해도. 근데 그게 미실현을 계속 놔두고 있으면 이제 뭐 청산이 되면은 강제로 실현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뭐, 아무튼. 여기서 5번에서 표기가 되는 거는 위에 단어, 그 영어로도 나와 있죠. unrealized P&L, 그러니까 미실현 손익.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 6번, 포지션에 대한 내용은 내가 들어간 마진, 그리고 레버리지를 적용해서 이 코인의 수량의 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6번과 7번, 에 대한 내용이 6번, 7번, 그리고 9번이 있는데 9번은 엔트리 프라이스인 거죠. 요거랑 그리고 레버리지랑 같이 함께 묶어서 봐주시면 좋을 게 그러니까 내가 마진은 863달러로 들어갔지만 이거를 레버리지 두 배로 해서 383.15달러에 지켓시를 863달러로 레버리지 두 배를 적용시켜서 구매한 내가 진입한 코인의 개수가 4.458 ZEC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863달러 시드를 가지고 ZEC라고 하는 코인을 4.458개를 내가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마진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8번 리스크는 청산될 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익을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100% 마이너스까지 갈 확률이 1.26%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 봐서는 반대로 말하면은 97.74% 맞나요? 그 산수가 제가 잘 암산이 잘 약한데 어쨌든 97%, 98% 가까이 98.74겠네요. 그 정도 확률로 청산당할 확률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9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건 진입가. 내가 이 ZTC라고 하는 거를 진입을 했을 때 얼마에 들어갔는지 엔트리 프라이스가 진입가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가격이에요. 441.32달러가 현재 지켓이
가격이고. 그러니까 제가 383.15달러에 들어갔는데 현재 가격은 441.32달러니까 제가 진입했을 때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 EST, LRQ 프라이스 써 있는 게 EST가 단어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에스티메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무튼 그거랑 LIQ는 리코데이션 얘는 청산 프라이스 가격 청산 가격이 190.83달러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383.15달러에 들어갔고 현재 가격은 441.32달러지만 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하락을 쭉쭉쭉 하다가 190.83달러까지 떨어지면은 청산이 될 건데 그렇게 가격이 떨어져서 청산이 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1.26%다라는 내용입니다. 음, 그쵸. 이거를 근데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냥 한눈에 보면은 어떤 이런 기능, 이런 거를 표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은 굳이 하나하나 해석해서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12번은 TPSL. 그래서 내가 TPSL에 걸려 있으면은 여기에 그런 그 관련된 그 가격이 써 있을 건데 저는 따로 익절 손절가를 적어 두지 않기 때문에 땡땡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14번에 왼쪽 밑에 있는 이 14번 TPSL 영어로 써 있는 거를 누르면은 내가 익절가와 손절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 그 12번에 나와 있는 TPSL, 포지션 TPSL과 왼쪽 하단에 있는 TPSL 버튼이랑의 차이점은 포지션 TPSL은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들어간 포지션 전체적인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왼쪽 하단의 TPSL은 내가 이 진입한, 그러니까 863달러에 진입한 것 중에 일부의 가격만 TP를 걸 수도 있고 일부만 SR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익절, 부분 손절 이렇게가 가능한 거고 위에 12번에 되어 있는 포지션 TPSL은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체 통째로 TPSL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식의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30%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 어쨌든 30%도 굉장히 큰 수익률인 거잖아요. 이게 3일 만에 수익을 본 거긴 한데 어쨌든 30% 중에 내가 이 정도면은 조금 욕심 안 내고 안 부리고 한 50% 정도는 그냥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50%만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14번 버튼을 눌러서 거기서 나오는 창에서 50%를 누르고 TPSL을 걸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5번은 리버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반대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ZTC가 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버스를 누르면은 얘가 숏으로 방향이 바꿔져요. 근데 이 방향을 바꿔지는 그게 이 버튼을 눌러서 내가 OK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롱에 대한 이 포지션이 지금 가격으로 마켓으로 종료가 되고 숏으로 현재 마켓가로 새로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ZTC 롱에로 갖고 있는 이 포지션을 내가 클로즈를 해서 종료를 하고 내가 새로 또 가격을 마켓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숏으로 들어가는 이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을 종료하고 포지션을 새로 오픈하고 이 두 가지 과정을 이 리버스 버튼 하나로만 딱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클로스는 말 그대로 이 지금 이 포지션 전체를 종료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실시간으로 30.31% 258달러의 수익을 실현시키는 걸로 종료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전체를 다 클로즈를 할 건지 아니면 50%만 클로즈를 할 건지 30%만 클로즈를 할 건지 아니면 일부만 뭘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더 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차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바이낸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코인이 들어가면은 오른쪽 상단에, 그러니까 왼쪽 1번에 비트코인 USDT 맨 오른쪽 보시면은 캔들 모양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 모양 두 개를 클릭을 하면 나오는 페이지가 요 화면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가격이 기록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었고, 과거에 어떻게 되어 왔었는지, 그런 기록을 보는 창인데, 요거를 또 어떤 기준으로 내가 보낼 거냐에 따라서도 표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15분, 그러니까 한 캔들 하나하나마다 15분으로 볼 거냐, 1시간으로 볼 거냐, 4시간 하루,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분, 뭐 5분,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고야가 기준이기 때문에 고야에서 알려주는 모든 시간에 대한 기준은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아니면 4시간 봉을 조금 자주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게 MA,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EMA, 지수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EMA를 24 EMA로 세팅을 해두면은, 그리고 1시간 봉으로 해두면 우리가 보는 고야 차트의 기준인 고야 라인과 비슷한 선이 여기 차트에 또 기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을 보고 고야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내가 고야 차트를 굳이 들어가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소를 통해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조 지표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선과 기준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라고 하는 이동평균선도 지금 예시 화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진 않은데, 여기서 뭐 72평이나 22평이나 62평이나 뭐 아니면 120평, 뭐 90평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화면에서는 단순하게 고야 차트와 비슷한 24 EMA 선만 지금 넣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변동률이에요. 지금 이 투데이는 오늘 하루 동안 1.83% 변동이 빠졌고, 뭐 7일 동안, 30일 동안, 90일 동안, 1년 동안.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동안 40%를 가격이 하락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주기마다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이런 변동률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캔들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거래소 차트에 대해서 캔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그 가격이 이동했었던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캔들이 차트 보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캔들 보는 방법인데, 음. 그래서 이게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예시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두꺼운 부분이 몸통이고, 얇게 홀쭉하게 막대기로 되어 있는 게 꼬리로 보시면 되는데, 이 몸통이 생기는 그 시점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시작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캔들,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8시 58분인데 8시 딱 정각에 캔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가는 7시 59분 59.999초에 끝난 그 종가가 8시 정각에 생성되는 캔들의 시작가랑 동일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시작가인데, 이거 예시가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그 시작가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7시 59분 59초에 비트코인이 1억으로 종료가 됐는데 8시 때 9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음봉으로 빨간색으로 될 거예요. 해외 거래소 기준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게 색깔이 반대긴 한데요. 어쨌든 빨간색은 하락하는 거고, 파란색이 이제 상승하는 게 해외 거래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 시간에 종료했었던 종가보다, 그러니까 이전 시간의 종가는 현재 시간의 시가랑 동일할 텐데, 그 시가보다 가격이 떨어지면은 빨간색, 그리고 올라가면은 파란색, 으로 될 건데, 꼬리는 그 시작가와 종가 그 차이가 몸통인 거고요. 그 시작가와 종가 범위를 벗어나는, 한번 그냥 갔다 왔었다라는 그런 흔적이 꼬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캔들 색깔이 이거는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지금 표가 만들어졌네요. 예,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지금 상승 캔들이라고 하고 파란색이 하락 캔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익숙한 건 좀 해외 거래소에 좀 익숙하니까, 그래서 빨간색은 하락이고 파란색이 상승이다. 그러니까 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왼쪽이 아니라 여기 어딨냐? 어, 이런 캔들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게 이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초록색, 빨간색이 어지럽게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이전에 시작했던 가격, 그러니까 종료됐던 가격보다 더 떨어졌고, 초록색은 이전에 시작했던 가격보다 더 올라왔고, 그리고 위아래 발생되는 꼬리는 시작가와 종가 그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벗어나서 이제 갔다 왔었던 위로든 아래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었던 그런 흔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거래소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활용하는 그런 메뉴들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선물과 현물, 그리고 레버리지, 주문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지난 주차랑 오늘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야 차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기 전에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중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야 차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추세를 보는 방법과 그리고 시그널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제가 그 0단계라고 해가지고 시그널대로만 매매하는 그런 매매법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조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왜 이래?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제가 출석 체크 다 해놨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참석하시고, 요번 주도 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랑, 그리고 그 다다음 주까지 다, 4주차까지 다 참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료증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강의했었던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들 있으면은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면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없으면은 없다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좀 있으실까요?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